아니, 파리 올림픽 준비를 하는데 왜 말끝마다 한국 타령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프랑스의 공무원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엉뚱하게도 한국이라네요. 한국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던 이 여성은 곧 한국행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파리시청에서 근무하는 자드라고 합니다. 약 1년 전부터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잠시 한국에 와 있는데요. 파리로 돌아가면 휴직을 하고 파리를 완전 떠나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 1년의 반은 프랑스, 반은 한국에서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예비 남편이 한국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한국을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 정말 증오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죠?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예비 남편이 한국인이라니 이 여자 뭐야 싶으실 텐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국을 싫어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젊고 예뻤던 시절 첫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해요. 남자는 회사에서 프랑스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된 사람이었다는데 같은 층 사무실을 쓰던 엄마는 복도에서 마주친 한국 남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그 한국 남자분도 엄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했었대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불꽃이 튀었다나요. 그렇게 두 분은 연애를 하며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상하고 엄마 하나만 바라보고 아주 젠틀하고 또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고 하네요. 좀 의아하시죠? 프랑스 남자들이 훨씬 로맨틱하고 자상하지 않나 하고요. 아니요. 전혀 아니거든요. 한국 남자들이 훨씬 멋있고 자상해요. 한국에서 보는 프랑스 남자들의 이미지는 자상하고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이 얼마나 가볍고 책임감이 없는데요. 바람 피우는 것도 자유고 이혼율도 진짜 높아요. 엄마가 그 시기를 회상할 때면 엄마 얼굴이 발그레하게 물드는데 20대에 어리고 예뻤던 엄마는 이런 얼굴로 그 한국 남성분과 연애를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요. 엄마에겐 좋은 추억이겠죠. 하지만 제게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솔직히 그 한국 남자분이 우리 엄마를 가지고 논 느낌이거든요. 엄마는 정말 애틋한 첫사랑이 맞는데 그 한국 남자분은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어. 전 정말 한국 사람도 한국도 싫어요.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당시 한국 남자친구분이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둘 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끝내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죠.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면 극복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장거리 연애도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어려움도 극복을 못하는데 대체 무슨 사랑 타령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쪽은 엄마 생각은커녕 이름도 잊어버렸을 텐데 대체 무슨 주책이람. 그리고 아빠랑 이혼을 하게 된 것도 그 한국 남자 탓이 좀 컸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빠도 잘한 건 없어요. 아빠는 겉보기로는 유쾌하고 멋진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엄마와 제게는 끔찍한 아빠였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다닌 걸로도 모자라 엄마와 제게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엄마와 저는 꽤 오래 참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나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하거든요. 한 해 가정폭력 살인사건 방지에만 4,700억 원이 투입될 정도고 프랑스의 유도 금메달리스트도 가정폭력 때문에 눈두덩이에 시퍼런멍이 든 채로 기자회견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워낙 그런 사이니까 이런 건 참아야 하나 보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연애할 때에는 꽤 달콤하고 로맨틱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주로 술을 마시면 이런 악몽이 펼쳐졌는데 주요 레퍼토리는 그 한국 남자였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한 거 아니냐 지금도 그놈 생각 중이지 하면서요. 어린 마음에 아빠도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대체 왜 그런 걸로 트집을 잡지 싶었어요. 지금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엄마는 짧은 결혼 생활 내내 아빠의 폭력에 시달렸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어 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이혼을 했어요.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한국 남자가 아니었다면 아빠의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이혼도 안 했을 거고 엄마가 고생도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계에 있어 가볍기 짝이 없는 프랑스 남자를 만나지 말고 자상하고 친절한 한국 남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건 아는데 들을 때마다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한국 남자에게 버림받았으면서 자존심도 없나 싶은 생각뿐이었죠. 저는 결국 남자 싫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 남자든 한국 남자든 그냥 남자가 싫었어요. 혼자 그냥 평탄하게 소박하게 살다 가고 싶었죠. 공무원이 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살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정적이고 연봉도 그럭저럭 괜찮은 공무원이면 속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이혼 이후 힘겹게 사는 것을 봐서 저는 공무원이라는 제 직업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엄마의 노후, 그리고 내 몸을 하나 건사하는 데는 꽤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죠. 꽤 만족스럽고 평탄한 삶을 누리던 제게 파리올림픽이라는 악재가 닥쳐왔습니다. 왜 악재냐면 제가 원래 담당하던 업무에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력하는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이후 제 귀에는 계속해서 한국 메들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벤치마킹을 했던 게 바로 한국의 평창올림픽이었어요. 하계와 동계로 다르지만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 최근 열린 올림픽 중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고요. 뭘 할 때마다 한국 자료를 보라니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한국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냈고 당연히 배울 점도 많죠. 일을 하며 제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를 해야 할 텐데 프랑스의 한류가 그렇게 유행할 때에도 한 번 관심을 주지 않았던 한국의 자료만 주구장창 들춰보고 있으려니 한 번씩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맡은 업무니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걸림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같은 말단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하나요? 위에서 자꾸 이상한 지시만 내려오는데. 말이 나온 김에 그 골판지 침대도 말이죠. 다들 비웃고 계시죠? 내부에서는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비웃음 산 거 모르냐고 나라망신이라고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뭐 어디 위에서 들어줘야 말이죠. 카더라 통신으로는 일본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조직위원회의 모 임원이 일본의 로비에 넘어갔다고 해요. 뭐 내세우기로는 내구성을 개선했다고 하고 환경에도 좋다고 하는데 사실 올림픽이 시작하면 도쿄 때와 똑같이 비웃음을 살 것 같다는 예감이 강렬하게 듭니다. 같은 업체라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종이가 내구성을 높여봤자 종이죠. 아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뿐만인가요? 지하철 요금에 박물관 요금도 낮춰도 모자랄 판에 올림픽 기간에 높여버렸고 숙박비도 3-4배는 올랐어요.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걸 나라에서 좀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나라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올림픽을 여는데 욕을 먹으려고 개최하는 건가 싶은 생각입니다. 빈대 생강의 수질도 빨리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애시당초 아주 오랫동안 더러웠고 세균이 득식을 한 건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 정도고 입수 금지가 된 지도 정말 오래됐어요. 수질 개선 작업에만 2조 넘게 퍼부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날리고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서로 문제를 떠밀고만 앉아있으니 일이 제대로 해결될 리가 있나요? 올림픽 일을 하게 된 작년부터 제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시겠죠?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 프랑스 공무원들은 그다지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몇 년 전에 주 35시간은 채워서 일하라며 법안을 통과시켰겠어요. 애시당초 프랑스의 행정 자체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편이 아니라서 주 35시간을 일한다 한들정 크게 불만이 없지만요. 공무원 수가 많아서 사실 좀 대충 일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어쨌든 전 맡은 일을 그래도 꽤 성실하게 하는 편이고 올림픽과 상관없이 제 휴가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연간 5주의 유급휴가 중 일부를 이용해서 정당하게 제 휴가를 쓴 것이니 잘 놀다 와야지 란 생각만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행지는 남프랑스였어요. 그래도 양심있게 일주일만 휴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비행기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 기분 전환은 할 수 있대 이동 거리가 짧은 남프랑스를 택했죠. 일주일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쇼핑을 엄청 했습니다. 비키니에 예쁜 원피스 구두를 사재끼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쇼핑을 너무 많이 했는지 휴가지로 출발하는 제 캐리어는 마치 한 달 정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 마냥 거대했습니다. 엄마는 패션쇼를 하러 가냐고 혀를 차셨죠.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건 언제나 즐겁지만 정말 그 휴가는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겨줬죠. 이 휴가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거대한 캐리어 2개를 끌고 예약한 호텔로 가려는데 택시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이다 보니 제 차례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떼약볕 아래 계속 기다리다가 통구이가 될 것 같아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거대한 캐리어 2개를 끌고 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젠장 돌길 때문에 캐리어 바퀴가 부서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 산 샌들의 높은 굽이돌 사이에 꼈습니다. 캐리어가 쓰러지지 않게 버티면서 돌 사이에 낀 구두굽을 빼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굽이 부러지면서 저는 캐리어와 함께 큰 소리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싶었죠. 주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쳐다보는데 지금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아픔보다 쪽팔림이 더 커서 무릎에서 피가 나는지도 몰랐죠. 굽이 부러진 구두를 벗어던져버리고 일단 빨리 가겠다는 일념으로 바퀴가 빠진 캐리어를 쿵쿵거리며 끌고 가려는데 갑자기 누가 제 캐리어를 확 잡더라고요. 강도인 줄 알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질끈 감았던 눈을 떠보니 웬 동양인 남자가 2 손을 들어올리고는 미안하다고 도와주려고 했다며 엄청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차림새, 꽤 깔끔한 얼굴, 향긋한 냄새. 누가 봐도 휴가를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경계를 완전 풀 수는 없어 째려보는데 유창한 프랑스어로 지금 당신 상황이 구두굽도 부러지고 캐리어 바퀴도 고장나서 이동이 너무 어려워 보여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호텔 입구까지 짐을 들어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여전히 의심은 풀 수 없었지만 워낙 사람이 많은 관광지이고 제가 묵을 호텔이 외진 곳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굽이 부러진 구두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끄덕이며 호텔명을 이야기하자 남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그 호텔에서 묵는데 잘 됐네요. 제가 로비까지 도와드리면 되겠어요. 좀 날카로운 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웃으니까 귀엽더라고요. 솔직히 경계심이 풀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 운동화를 벗어서 저보고 신으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손사래를 쳤는데 제 무릎을 가리키더군요. 지금 그쪽 무릎에서 피나는 거 모르죠? 한쪽 구두굽이 완전 부러졌는데 그 구두 신고 억지로 끌고 가다가 다시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발바닥 찜질도 할 겸 맨발로 갈 테니 운동화 신어요. 이제껏 살며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탓에 또래 남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던 저는 도무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받아도 되는 호의가 맞나 싶어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남자가 씩 웃더니 제 발을 들어 자기 운동화를 끼워주곤 빨리 가자며 손짓을 했습니다. 운동화가 좀 크긴 했지만 꽤 푹신하고 편안했어요. 태어나 처음 받아본 남자의 배려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보니 그 남자의 발바닥은 새까매졌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강도로 오인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혹시 오늘 저녁에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괜찮다면 제가 저녁을 사고 싶어요. 저한테 죄송해하실 건 없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는 건 좋은데요? 꽤 힘들었을 텐데 사람 성격 참 좋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화장을 다시 하는데 이상하게 들뜨더라고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캐리어 2개를 다 펼쳐놓고 열심히 옷을 고르다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군요. 남자 싫어 인간인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미쳤나? 생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을 혼자서 열심히 분석하다가 휴가지라서 내가 좀 들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접었습니다. 뭔가 뱃속이 간질거리는 느낌이라 그 생각을 더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로비에서 다시 만난 그 남자는 한결 더 멋졌습니다. 씻고 나왔는지 향기로운 향이 감도는데 패션 센스도 남다르고 무엇보다 피부가 몹시 빛났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식당에 마주 앉아 통성명을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름이 도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은 한국 사람들 이름 같은데 이상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아니나 달라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누군가가 총을 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니 본능적으로 꺼려졌죠. 문제는 그 본능을 이 남자가 이겨버렸어요. 성별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한국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며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유머러스한 건 물론 아주 젠틀하고 지적이었죠. 이상했어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하다니. 엄마를 부양해야 한다는 내면의 스트레스,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외로움이 도준 씨를 통해 달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준 씨 앞에서 제가 꽤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도준 씨를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죠. 식사 후 해변을 거닐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니스의 곳곳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구경하는 게 정말 즐겁고 수영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즐기는 순간순간이 행복했죠. 도준 씨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함께했고 어느새 연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둘도 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지만 헤어질 시간이 분명히 명시된 서글픈 연인이었지만요. 그래서일까요? 헤어질 날이 가까울수록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니스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난 건데 울고불고 할 일도 아니고 외국 남자고. 여름 휴가철에 아주 짧은 불장난, 재미있었던 추억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지 하고. 정말 쿨하게 보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감정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짧은 기간을 연애라고 정의하기도 웃긴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런 공허함은 처음이라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은 2, 3년 넘게 만나도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랑해 라는 고백은 정말 연인임을 인정했을 때나 하는 말이고 저는 이때껏 이 말을 입 밖으로 뱉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와 대화도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이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빨리 접어야 한다고 애써 자신을 다그치고 있었어요. 엄마처럼 버림받는 그런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달랐습니다. 자드, 내가 한국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우리가 함께했던 일주일을 잠깐의 불장난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행복한 인연의 시작으로 기억하고 싶어. 나랑 평생 함께해 줄래? 남자 싫어 인간이었던 저는 이 다정한 한국 남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을 걸어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믿음을 준 도준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파리로 돌아오고 나서 도준 씨와 저의 연애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애인의 모든 기준이 도준 씨였는데 시청 내에서 저는 많은 여직원들의 질투 섞인 관심을 받게 됐어요. 다들 한국 남자가 그렇게 멋진 줄 몰랐다면서 도준 씨 친구를 소개해달라는 동료들도 있었죠. 저는 잘 몰랐는데 한국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그렇게 멋지게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뭘 이야기해도 다 도준 씨랑 들어맞는 거예요. 동료들이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하며 이런 건 다 환상이겠지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닌데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멋진데 라고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첫 연애가 장거리 연애에 외국인인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게 연락을 해줬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프랑스로 올 때면 언제나 저를 제일 먼저 보러 달려와줬거든요. 게다가 엄마는 내가 늘 꿈꾸던 일이 일어났다며 엄청나게 행복해했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많은 파리올림픽 준비도 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테러 위협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거주자 QR코드를 제시하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반발이 있었거든요. 생강 주변이 보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노천 상인들의 불만도 컸고요. 그뿐인가요? 파리 시내에 노숙자들이 많은데 노숙자들도 교외로 이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강제적 사회정화 작업이라며 연일 시위를 벌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위에서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일개 공무원일 뿐인데요.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무력감과 하는 도준 씨와의 영상통화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언제나 제게 긍정적인 말들로 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도준 씨는 첫 만남에서 벗어준 운동화처럼 아주 푹신하고 포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빈대도 모자라 모기의 댕기열까지 퍼져버린 거예요. 지난해 대비 13배나 높아졌는데 사람이 모기를 어떻게 막나요? 모기에게 좋은 기후 환경이라 퍼진다는 거라는데 제가 날씨를 바꿀 수도 없고요. 방역을 시행하고는 했지만 시스템이 포화 상태라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 정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지친 얼굴로 퇴근을 했는데 집 앞에 도준 씨가 와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 하루 정도는 연락이 잘 안 될 거라더니 어떻게 여기 와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지쳐 보여서 급하게 제일 빠른 비행기표를 끊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넓디 넓은 도준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니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죠. 자드, 너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타까워. 내가 오래 고민을 했는데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한국에 가서 살면 어때?
이렇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는데 청혼이라니. 하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당장 내려놓기는 아까운 직업이니 우선 1년 중 한국에서 절반, 프랑스에서 절반을 지내며 이후 생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기로 했죠. 도준 씨의 제안으로 어머니까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해서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에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다 처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듬직함에 한 번 더 반해버렸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잠시 다녀왔어요. 제 첫 한국행이었죠. 도준 씨의 부모님과는 영상통화만 한 게 전부라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와도 함께 만남을 가지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한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이 완벽히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와 너무나 비교가 되면서 파리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인천공항이 크고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한국 여행기를 읽으면 언제나 언급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역시 한국은 듣던 대로 깔끔하고 세련되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절 놀라게 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빠르고 친절한 일처리였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의 일처리가 이렇게 빠르질 않아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수속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프랑스와 비교하면 모든 게 매끄럽고 정확하며 몹시 친절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 짓게 되던데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사기업이라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공무원이라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서요. 파리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절과 속도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어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처리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죠. 어떤 속도냐고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와이파이 속도예요. 사실 프랑스가 유럽권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아주 느린 나라는 아니거든요. 제가 파리에 살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큰 불편을 느끼진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무료 와이파이가 심지어 모바일로 접속하는데도 하나에 막힘없이 바로바로 터지더라고요. 프랑스 파리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가 한국의 절반 정도 되는 느낌이라 비교가 엄청나게 됐죠. 한국은 뭐든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싶어.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이 하나의 과장도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달리 평창올림픽이 잘 된 게 아니다 싶더군요. 예전에 한국으로 연수를 갔다 온 동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빠릿하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머니와 함께 도준 씨의 안내에 따라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요. 저희가 머무를 호텔이 명동역에 있었거든요. 도준 씨가 공항버스를 타자고 했는데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들은 기억이 나 궁금한 마음에 명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지하철 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하철 안에 갇혀버린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이게 웬 헛소리인가 싶으시죠? 지하철 문 때문에 놀랐던 건데요. 파리 지하철은 노선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문도 있지만 대부분 내리는 사람이 문에 달린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올려야 문이 열립니다. 이걸 제때 못하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치게 되죠. 100년이 넘어 낡고 악취가 가득하며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파리 지하철을 보다 한국의 깨끗하고 최신식인 지하철을 보고선 얼떨떨했는데 순간적으로 내리는 문에 고리도 버튼도 없네. 어떻게 내리지? 하고 당황해버린 거예요. 도준 씨에게 한국 지하철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다가 자동으로 열리는 지하철 문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절 도준 씨가 자상하게 달래주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애써 괜찮은 척 그냥 잠깐 어디가 불편했던 척. 딴청을 피우며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기 위해 생수를 엄청 마셨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환승을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다니 한번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그리 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걸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체념하고 도준 씨에게 지하철역 화장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아니 그냥 화장실을 가면 되지 뭘 억지로 참으려고 하며 화장실 하나 가는데 체념식이나 하나 싶으실 텐데요. 혹시 파리 지하철을 이용하시며 유료 화장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행 책자에서도 분명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설명할걸요? 이유요? 정말 더럽거든요. 1유로에 돈을 받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파리 지하철 역사 내 유료 화장실은
정말 장염 수준이 아닌 이상엔 절대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배가 아파서 뛰어들어갔다가도 배가 아픈 게 사라지는 수준의 암모니아. 냄새와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은 더러운 상태는 정말 최악이에요. 뭘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변기에 있을 것이 바닥에 있기도 하고 변기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것들이 둥둥 떠다니곤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밑으로 나오려던 게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전 파리에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게 바로 지하철역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무료고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닥이 아주 청결하더라고요. 칸칸이 휴지도 가득 차 있었고요. 세면대도 깨끗했죠. 파리의 웬만한 쇼핑몰이나 백화점 유료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 지하철은 공공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되다니. 이래서 한국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 이제서야 평창올림픽을 다녀왔던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말끝마다 평창 하는 것도 이해가 갔고요. 그냥 흔한 공공시설이 이 정도인데 국가가 유치한 대회인 평창올림픽은 얼마나 잘 관리했겠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접한 영상과 보고서 이상으로 멋졌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이 들었죠. 파리올림픽을 아무리 준비해도 한국의 발끝도 못 쫓아갈 거고 도쿄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게 최선이라는 거요. 지하철 좌석에 묻어있는 오물, 플랫폼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들을 생각하면 공짜로 태워줘도 욕을 먹을 텐데. 가격을 2배나 올린 행정이 다시 떠올라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찾아놓은 맛집을 향해 가는데 길거리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만 나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멈춰서서 한 번 더 킁킁거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도 둘러보았죠. 오 세상에, 한국은 길거리에서 지린내가 나지 않더라고요. 굴러다니는 개똥도 없고요. 프랑스를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프랑스는 향수, 빵, 와인, 치즈 말고도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린내와 개똥이에요. 프랑스는 바게트, 빵, 치즈, 와인 말고도 지린내로도 유명하답니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노상방뇨를 막아보겠다고 공공소변기도 설치를 했었는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어찌나 지린내가 심한지 현지인들도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냄새라서 파리에 여행을 왔던 분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 특히 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의 체취와 향수, 냄새에 지린내가 뒤섞여 파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도 머리가 띵할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개똥도 뒹굴고 있죠. 사람들이 잘 안 치우기 때문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여름에 열리는데 관광객들은 길거리 지린내와 개똥에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국과 비교를 하니 파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시 보이더군요. 한국처럼 파리를 전부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이런 청결한 도시는 찾기 어렵겠죠. 보면 볼수록 이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파리가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껴져서요. 하지만 제겐 도준씨가 있으니 걱정은 없죠. 저는 휴직이 아니라 퇴사를 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평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인들이 국가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니까 잘 준비했겠지,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말은 적어도 한국에 있어선 성립이 안 되네요. 첫날은 가볍게 쉬고 다음 날은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도준씨 부모님을 만나기 전 도준씨가 저와 어머니에게 예쁜 옷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겸사겸사 한국 구경도 하고요. 더현대라는 곳이 구경하기 좋겠다고 해서 여의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한국을 잘 느껴보기 위해 버스를 타기로 했죠. 도준씨가 자기도 오래간만에 버스를 탄다며 휴대폰 앱을 하나 깔더군요. 이 앱을 깔아놓으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하다고 했죠. 정류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 앱을 깔고 가자고 하던데요. 파리 사람들도 이런 앱을 쓰긴 씁니다. 정류장에도 표시는 돼요. 언제 온다고요? 그런데 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파리는 워낙에 공사도 잦고 파업도 수시로 있어서 대중교통이 시간 맞춰 온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연도 잦고 교통체증이 심한 것까지 더해지니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디 예약한 것도 아니고 편하게 쇼핑하러 가는데 괜찮아 하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웬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본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날이 더우니 햇볕을 피하고 기다릴 수 있게 칸막이를 만든 건가?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더군요. 작은 집 같던데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건 기본에 휴대폰 충전에
공기청정기, 냉난방에 공공, 와이파이 안전을 위한 CCTV까지. 심지어 휴대폰 충전은 유선과 무선 둘 다 쓰게 해주는데 놀라운 건 저만 혼자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무심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는 이런 편리한 생활이 일상인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탈 버스가 도착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운행량도 많은데 지연도 없고 아주 완벽한 모습이었죠. 이런 걸 파리가 좀 배워갔어야 하는데 혀를 절로 차게 되더군요. 아무런 대회 개최도 안 하는 한국이 훨씬 스마트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파리는 대체 그동안 올림픽 준비랍시고 무엇을 한 걸까요? 프랑스가 관광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프라와 편의성으로 어떻게 그런 호칭을 받았는지 의문스러울 뿐이었죠. 이 의문은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이동하며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시내를 구경하며 깔끔한 거리, 높은 건물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한강을 건너면서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충격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강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넓고 깨끗하다니. 도준씨랑 같이 본 한국 드라마에서 가끔 주인공들이 한강에 가서 맥주를 마시거나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 영상으로 접했을 땐 이렇게 크고 깨끗하고 멋지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파리 세느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깨끗함이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수영대회가 가능하지? 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강물 정화 작업을 한다고 돈도 엄청 퍼부었고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냄새도 나거든요. 그리고 유람선에서 기름과 매연이 여전히 나오고 있죠. 한강도 유람선이 있는 것 같던데 한강물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까요? 사실 세느강은 영화나 노래 가사에서 미화가 많이 되어 그렇지 한강과 비교하면 그냥 구정물이에요. 파리 시민인 전 놀러와서 세느강 유람선 투어를 하는 관광객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분들이 냄새를 즐기러 온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게다가 세느강은 폭도 한강에 비교하면 좁은 편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느강에서 올림픽 수영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지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더군요. 한국 분들이 파리올림픽 시청을 하시면서 눈살을 찌푸리실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죄송하네요. 하나하나 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을 둘러보는 내내 파리와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나 비교가 되었는데 한국이 기술도 발달하고 살기가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깨끗하고 깔끔하며 효율적인 걸 추구하니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또 유지도 잘 되는 거죠. 아무리 멋지게 조경을 해놓아도 또 유명한 관광지라도 쓰레기와 개똥, 노숙자들로 가득하다면 다 망가질 게 뻔하잖아요. 아, 어디가 유명 관광지에 쓰레기, 개똥, 노숙자들이 가득하냐고요? 파리요. 노상방뇨도 하는데 쓰레기는 못 버리겠어요?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게다가 한국은 몹시 안전하죠.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녀도 되고 주머니에 넣어 다녀도 되고 가방이 입을 벌린 채로 돌아다녀도 소매치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아니, 오히려 따라와서 가방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워주는 나라. 흔히 유럽 국가들이 이야기할 때 집시나 이민자들이 소매치기를 하고 관광객만 타깃이 된다고들 하지만 파리는 파리지행들도 소매치기를 당하거든요. 늘 긴장을 하며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다니다니 한국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에요. 게다가 도준씨 부모님은 도준씨처럼 멋지고 따뜻한 분이어서 저는 평생 한국에 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시는데 마치 제 부모님을 만난 것 같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 익혀둔 한국어로 인사를 하니 깜짝 놀라며 좋아하셨는데 도준씨 부모님도 프랑스어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배려심이 깊은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전통 한정식집으로 갔는데 엄청나게 멋진 곳이더라고요. 좀 조용하고 얌전하게 있고 싶었는데 식사를 하러 간 식당이 엄청 으리으리해서 눈이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식당이라니 이미 규모에서 압도당했는데 나온 상차림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반찬과 음식이 엄청나게 깔리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도준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킨 거야? 이거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요리에 있어서는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한정식을 먹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는 것이 좀 어색했는데 이유가 있더군요. 같이 먹을 때 조화로운 음식들이 많았어요. 특히 잡채와 갈비찜은 제 입맛에 딱 맞았고요. 어머니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한 번씩 파리의 한국 음식점에 가서 달랬는데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한식을 먹으니 너무나 행복해하셨고 저 역시도 뭘 먹어도 맛있어서 정말 멋진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시고는
부모님께선 엄청 좋아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한식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고민을 많이 하고 식당을 고르셨다고 해요. 도준 씨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건 다 부모님을 닮아서인가 봐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도 내심 걱정했던 문제인 제가 프랑스인이라는 문제는 부모님께서는 너희만 좋다면 다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둘이 배려해가면서 산다면 오히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라며 제가 꼭 한국에 안 와도 되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나갈지도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무래도 휴직이 아니라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곳이 있는데 굳이 프랑스에서 지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1년 넘게 제 청춘을 바친 파리올림픽이니 한국 분들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올림픽 중계를 보시다가 답답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단 뉴스가 뜨면 한국보다 못하니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남은 한국 일정을 좀 더 행복하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예 한국으로 오면 한 번 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모두 베껴서 자기들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인들은 모두 뻔뻔해요. 여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 안한중국 학생이 한국은 모두 중국의 문화를 베껴가는 야만적인 국가라며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한국 남학생이 웃으며 일어나고 말을 시작하자 중국 학생은 충격으로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대학 중 하나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이죠. 저는 이곳에서 글로벌 문화에 대해 배우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어요. 이 과목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수업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아시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아시아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 학생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민준이에요. 민준이는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민준이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가 서울대학교에서도 최고의 학생 중 하나라는 이야기,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이야기까지. 학업 실력은 물론이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출중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민준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그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기대가 됐죠. 글로벌 문화 수업이 진행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민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민준이는 수업 시간마다 날카로운 질문과 통찰력 있는 발언으로 교수님과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은 많은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었죠. 교수님도 민준이의 수준 높은 참여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민준이에 대한 소문은 수업 외에도 퍼져나갔어요. 그가 서울대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다양한 언어에 능통하다는 이야기, 리더십과 팀워크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까지. 민준이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민준이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학생들 중 일부는 민준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죠. 그들은 민준이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어요. 저는 민준이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민준이에 대한 시기심은 오히려 그가 가진 능력과 인품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민준이에 대한 호감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민준이는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민준이와 가까워질 수 있었죠. 민준이와 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뛰어난 학업 실력은 물론 따뜻한 인품과 리더십까지. 민준이는 제가 만난 학생 중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앞으로 민준이와 어떤 추억을 쌓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글로벌 문화 수업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K-팝, K-뷰티 등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런 한류 열풍의 배경과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죠. 수업 중 민준이의 발표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는 한류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면서 한국 문화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강조했죠. K-팝은 흥겨운 멜로디와 역동적인 안무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고 있고, K-드라마는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K-뷰티는 혁신적인 제품과 스킨케어 노하우로 글로벌 뷰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죠. 민준이의 발표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표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온 학생 웨이의 반응은 달랐죠. 그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를 모방했다며 한류의 인기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웨이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며 중국 문화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말했죠. 웨이의 발언에 민준이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는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설명했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한국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강조했죠. 민준이의 논리적인 설명에 많은 학생들이 수긍했지만 웨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죠. 교수님께서 웨이의 발언을 제지하셨지만 수업 분위기는 매우 껄끄러워졌어요. 저는 웨이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민준이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는 웨이의 무례한 발언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죠. 민준이의 성숙한 태도는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날 수업 이후 한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K-팝과 K-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했죠. 웨이의 부정적인 발언은 오히려 한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 셈이에요.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잡이가 되어줄 민준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죠. 한류 열풍에 대한 수업 이후 웨이는 민준이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수업 시간마다 민준이의 발언에 시비를 걸며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급기야 웨이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웨이는 K-팝이 중국의 전통 음악인 경극에서 영향을 받았고 K-드라마는 중국 고전 소설의 스토리를 차용했다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부정했어요. 그는 심지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마저도 중국 한복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민준이는 웨이의 모순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그는 경극과 K-팝은 음악적 특성이 매우 다르며 K-드라마의 스토리는 한국 특유의 감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또한 한복은 중국 한복과는 디자인과 소재, 착용 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어요. 뿐만 아니라 민준이는 중국이 오히려 한국 문화를 모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중국의 많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의 포맷과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중국 연예인들은 한국 아이돌의 스타일과 춤을 모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어요. 민준이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어요. 웨이의 주장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 아닌 다른 문화를 폄하하려는 편향된 시각으로 비춰졌죠. 웨이는 민준이의 반박에 제대로 된 재반박을 하지 못한 채 수업을 마쳐야 했어요. 저는 민준이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는 웨이의 모순된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로 차분히 반박했죠. 민준이의 성숙함과 지성은 웨이와 확연히 대비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이는 웨이의 태도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그는 문화 간의 교류와 영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민준이의 열린 사고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민준이와의 대화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 현대 문화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저희는 수업 외에도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웨이의 모순된 주장은 결국 민준이의 진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민준이의 식견과 인품에 감탄했고 저 역시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앞으로 민준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글로벌 문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웨이가 갑자기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죠. 그는 두 손으로 민준이의 멱살을 잡으며 다시 한번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넌 정말 한국이 잘났다고 생각하나 봐.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베껴온 거라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봤자 소용없어. 웨이의 적대적인 태도에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당황하지 않았죠. 그는 웨이의 손을 침착하게 떼어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웨이, 너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야 해. 내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국 문화를 폄하한 적은 없어. 너의 그런 편견과 오만함이 너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거야. 민준이의 말에 웨이는 더욱 격분했어요. 그는 주먹을 들어 민준이를 향해 휘둘렀죠.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재빠르게 웨이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팔을 껴안아 제압했죠. 저는 민준이의 용감함과 기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웨이, 우리 그만하자. 너의 그런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걸 폭력으로 표출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제발 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렴. 민준이의 말에 웨이는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궜어요. 그는 민준이에게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죠. 민준이는 웨이가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건은 제게 민준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지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멋진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민준이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무언가 특별한 감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졌고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이 커져갔죠. 웨이와의 사건 이후 민준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그는 하버드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일련의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민준이는 저에게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고 그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명받았죠.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 의상, 예술, 음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어요.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코너, 한국의 전통 악기를 연주해보는 코너, 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또한 K-팝 댄스 워크샵, 한국 영화 상영회, 한국어 강좌 등 현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많은 학생들이 행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민준이가 준비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한국 음식을 맛보는 학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K-팝 댄스 워크샵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민준이가 직접 강사로 나서서 K-팝 안무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많은 학생들이 매료되었죠. 저 역시 민준이와 함께 춤을 추며 그와 하나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준이의 리더십과 기획력에 많은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그들은 민준이야말로 진정한 한국 문화 홍보대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웨이를 비롯한 일부 중국 학생들도 민준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민준이는 제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는 제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저는 민준이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들이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죠. 민준이의 프로젝트는 캠퍼스 내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말을 했고 교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늘어났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민준이와 제가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인연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만 같았어요. 민준이의 한국 문화 소개 프로젝트는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문화를 깊이 경험하면서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오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빚어진 전통과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이룩한 현대 문화의 조화. 그것은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었죠. 또한 민준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저에게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같은 편안함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었죠. 어느 순간 저는 민준이에 대한 제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민준이에게 졸업여행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어요. 제 고백에 민준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죠. 제니퍼, 한국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여행을 계획할게.
너는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거야. 민준이의 따뜻한 말에 제 가슴은 한없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민준이와 함께라면 한국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하버드에서의 만남, 글로벌 문화 수업, 웨이와의 갈등,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한국 문화 프로젝트까지. 이 모든 일들이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드디어 민준이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공항 건물 자체가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 그리고 그 안을 가득 메운 자연의 푸르름과 화려한 조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공항이 아니라 테마파크에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식들이 곳곳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인형들, 멋스러운 서예와 미나 작품들, 그리고 한국 특유의 아름다운 색채까지. 마치 한국 문화의 정수를 응축해 놓은 듯한 멋진 공간이었죠. 저는 입국 심사를 받는 내내 눈이 즐거워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답니다.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민준이가 자랑했던 한국의 뛰어난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철도부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복잡한 서울 시내로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철도 안에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굉장히 멋졌답니다. 높게 솟은 빌딩숲과 울창한 산들, 그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까지. 어찌 보면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해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 가득 펼쳐진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까지. 흡사 뉴욕이나 도쿄 같은 대도시를 연상케 했지만 저만의 독특한 매력을 풍겼달까요? 특히 밤이 되어 도시의 불이 켜지자 그야말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금빛 조명으로 반짝이는 건물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까지. 서울의 밤거리는 뉴욕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감탄했던 건 한국에 발달된 IT 인프라였어요. 민준이 말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가령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교통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고 실시간 교통정보도 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직 이런 편리함이 낯선 저로서는 부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건 한국만의 독특하고 발전된 기술력이었어요. 민준이가 들려준 이야기 중 하나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로봇 카페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준다니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거리를 지나다 보면 VR 체험관이나 홀로그램, 광고판 같은 최첨단 기술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민준이와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며 현지 문화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선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한식은 물론 치킨이나 피자 같은 서양 음식도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었거든요. 제가 특히 감탄했던 건 한국의 반찬 문화였어요. 식사할 때마다 메인 요리 외에도 갖가지 반찬이 즐비하게 나오는데 그 종류도 다양할 뿐더러 맛도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김치, 나물, 장아찌 등등. 매 끼니마다 입에 착착 감기는 밑반찬들 덕분에 식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죠. 또 재미있게 느껴졌던 건 한국의 팁 문화예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따로 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팁을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팁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더라고요. 덕분에 식사 자리가 한결 더 편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서비스가 특별히 훌륭하다 싶으면 팁을 주기도 하지만 강요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쇼핑하는 재미도 쏠쏠했답니다. 명동이나 동대문, 강남 같은 번화가에는 대형 쇼핑몰부터 개성 넘치는 골목 상점들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쇼핑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장마다 저마다의 콘셉트와 테마가 있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쇼핑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 되게끔 연출한 곳들이 많았거든요. VR 기술로 옷을 가상 피팅해 보는가 하면 인터랙티브한 디스플레이로 제품 정보를 재미있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마치 쇼핑몰이 놀이공원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모든 발전과 풍요의 비결은 다름 아닌 교육에 있더라고요. 민준이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는다고 해요. 학교 공부 외에도 방과 후 활동이나 과외 공부로 실력을 갈고 닦는 학생들이 많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열기도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교육이야말로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서울에서의 나날은 제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화려하면서도 편안한 매력을 지닌 이 도시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도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내는 저력,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역동성까지. 이런 한국의 진면목을 생생히 마주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자 IT 강국, 그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나라.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은 제 삶을 한 뼘 더 성장시켜 준 값진 자산이 될 거예요. 민준아, 내 나라를 알게 되어 정말 기뻐. 너와 함께 이런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한국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우정 또한 이 소중한 기억처럼 영원하길 바랄게. 고마워요, 대한민국. 오늘은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진 프랑스 여성 공무원의 사연과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이 한국의 문화를 알린 사연,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